잘 모르겠다. 올해부터 난 선거한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솔직히 선거? 별 관심 없다. 뭐 그냥 안 하면 좀 그래서. 의무감 같은 것도 없다. 그냥 뭐 별 생각 없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구글, 유튜브, SNS 등에는 수천만,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무한적으로 생산해내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개인이 선호하는 것 위주의 콘텐츠만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어떤 것에 주로 반응하는지, 좋아하는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집한 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규칙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 보이기만 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 역시 존재합니다. 필터 버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필터 버블이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필터링, 즉 여과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선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어야겠죠. 건강한 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정보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시나요? 저는 이 필터 버블 현상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언론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요.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위주의 컨텐츠들을 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뉴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한 가지 속성의 뉴스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자리 잡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겨난 우리의 편견은 또다시 선택적으로 그와 유사한 정보만을 취득하려고 움직일 것이고, 인터넷의 알고리즘 역시 그러한 정보만을 공급해 주는 데에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면, 그리고 그 정보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상황은 복잡해지겠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를 잠깐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언론은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의 보도를 지속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여론 역시 클린턴의 승리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때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원인은 바로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 그리고 필터 버블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인터넷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TV, 인터넷, 신문, 라디오, 잡지, 광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매스미디어들, 우리가 이러한 매스미디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영국의 인지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 위주의 정보를 취한 다음 그렇게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려 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찬반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때 찬성 쪽을 지지하거나 A가
참이길 강하게 열망하는 사람은 반대쪽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철저히 무시하려 하며 찬성에 부합하는 근거만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경향을 인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불리한 사건에 대해 확률 자체를 무시해버리려고 한다거나 실질적 의사결정과 전혀 관련 없는 정보를 구하려고 애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2004년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에모리대의 심리학자인 드루 웨스턴은 공화당원 15명과 민주당원 15명에게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와 민주당 후보 존 케리의 연설을 평가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화당원들은 케리를 호평하고 민주당원들은 부시를 박하게 평가했겠죠.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는 어떠한 비판도 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드루 웨스턴은 이 과정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실험 참여자들의 뇌를 촬영했고 그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측 사람들 모두 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성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감정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각 당의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함께 보여주고는 지지자들의 뇌를 촬영하여 반응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후보자와 공약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을 때 반응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지지하지 않는 당의 후보자와 공약이 나타나면 기분이 나쁠 때 주로 반응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구진들은 좀 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합니다. 당 이름을 지지자들 몰래 바꿔치기 해요. 즉,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공화당 후보자의 공약을 민주당의 서명을 표시해서 보여주고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민주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화당의 서명을 표시해서 보여준 것이지요. 그 실험의 결과는 양측 모두 기분 좋을 때 반응하는 뇌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저 사람들은 전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야? 정치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했죠. 한 실험에서 사회과학자 75명에게 방법론은 같으나 기존 연구 결과와 결론이 같은 논문과 같지 않은 논문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며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결론이 같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같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사유에 논문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에요.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뿌리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유명해진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처음에 어떤 직관적인 가정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심리가 작동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판단을 먼저 내리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 증거를 메워나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는 아직도 오바마의 출생지를 인도네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런 증거를 찾아낸다. 더욱이 오늘날 인터넷은 믿고 싶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지지 증거를 찾아준다. 즉,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가치를 확립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그 침투력이 매우 강해 개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집단, 국가 차원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언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 권리 때문일 텐데요.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과거 미국 AP통신사의 쿠퍼가 그에 져서 알 권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역설하고 그 사상을 세계로 확산시키면서 탄생하게 된 개념이죠.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며 정보를 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 또한 자연스레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알 권리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개념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론이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론, 진정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언론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1968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저널리즘학과 교수였던 맥스웰 맥콤스와 도널드 쇼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다루는 주제거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도중 그들은 한 가지 특성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본래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만 그리 오랫동안 생각하지는 않는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긴 기간 동안 생각하는 주제에서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이들은 원인이 매스미디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의제설정 이론, 즉 사안의 객관적 중요함과 상관없이 매스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주제를 대중들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해주는 이론이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의제로서 다뤄진다는 점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언론사가 보도를 하게 되면 그 부정적 선입견이 보도 자체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보도를 접한 수용자 역시 언론사와 유사하게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사회심리학자 고프만은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것들은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프레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차용된 커뮤니케이션 이론, 프레이밍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레이밍은 뉴스미디어가 어떠한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취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프레임을 이용함으로써 독자들의 뉴스 해석과 이로 인한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을 바라보더라도 언론사와 기자의 정치, 종교, 문화 편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취재와 보도 방향 역시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진실과 상관없이 의도적,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 보도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요. 언론사들은 지면 또는 보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택과 강조, 무시가 있습니다. 뉴스가 모든 사건이나 현실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의 일부만을 선택해서 또는 강조해서 보여주거나 원치 않는 특정 측면을 무시하고 보여주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하는 경우에 사건이나 쟁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뉴스를 이해하는 수용자의 해석틀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죠. 즉,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 인지 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끼리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저자는 이렇게 언어와 상상의 원리를 통해 프레이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상대의 어떤 의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싶을 때 만약 상대가 구사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반대 표시를 하게 되면 원치 않게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싸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보기에는 여자친구가 100번 잘못했고 여자친구가 보기에는 남자친구가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했어요.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요. 순미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말해봐. 그럼 순미는 대답하죠. 오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말합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순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남자친구는 입을 열죠.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해? 내가 하나하나 말해줄게. 남자친구의 모든 울분을 전해들은 순미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다음 서로 화해 포옹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사이좋게 빠이빠이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말한 잘못이라는 언어의 프레임으로부터 파생된 상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 재미있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지미 캠벨은 자신의 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 설문을 한 가지 진행했습니다. 바로 오바마 케어와 저렴한 건강보험법 중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요. 결과는 저렴한 건강보험법 선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법안인데도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내용이 같은 법안이더라도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은 오바마가 권력을 장악할 것 같은 느낌이 부여되어 있죠.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우리를 프레임에 가두고 상상의 폭을 확 좁혀버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매스미디어 역시 너무 많고요. 그렇다면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상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스스로가 고민하고 판단한 후 자신이 만든 프레임을 문제에 씌워야 한다. 저자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프레임에 매일같이 허우적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상대당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다치지 말고 당신들의 가치관과 입장 표명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언어로 구성한 후 되받아쳐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완전해질 수는 없겠죠. 수많은 편파보도, 프레이밍이 가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뉴스 안 보고 살 거야. 이것도 안 될 것이고요. 언론의 순기능적인 면 역시 존재하니까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체계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리화하는 유권자는 이념과 후보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합리성에 의거해 특정 후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택했기 때문에 후보를 자신의 기존 신념 또는 이념과 가깝게 여기게 되는, 즉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유권자 심리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지성이나 합리적 판단이 아닌 뭔지 모를 감정의 영향을 받아 판단한 후 그 판단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정보나 이유를 뒤따라 채워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바른 마음의 저자 조나선 하이트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와 코끼리 위에서 코끼리를 모는 기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이 코끼리는 우리의 직관, 즉 무의식이라고 가정하고 위에 있는 기수를 우리의 전략적 추론, 즉 의식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기수, 즉 우리의 의식이 아래에 있는 코끼리, 무의식을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의식 체계가 움직이는 과정은 반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코끼리, 즉 우리의 무의식이 먼저 움직이고 기수, 의식은 이 코끼리가 움직이는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우리 뇌의 사고방식이라 이야기하며 우리의 기수, 즉 의식은 코끼리의 시중을 들도록 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특정 정보를 접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충동적, 감정적인 반응을 먼저 하고 합리화하는 신경과학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강하게 직감하고 그 느낌 또는 감정을 고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후 정당화의 근거를 만들어낸다라고 부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동기화 추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볼게요. 연예인 P를 싫어하는 A가 있습니다. P는 좋은 차와 높은 건물을 자랑하는 약간의 허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A는 그 사람이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고 있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팔로워를 끊으면 돼요. 하지만 A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우선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그 사람의 계정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와, 이 사람 이거 완전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전국의 세입자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연예인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어쩐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같았어. 그리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와, 그러면서 자기는 이 코로나 시국에 외제차를 타고 놀러 다니네. 다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P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야, 역시 인성. 시상식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시상 받는데 박수를 안 쳤다고? 와, 근데 그저께 봤던 예능 방송에서는 실실 웃고 있잖아. 미쳤다 가식. 그리고 그저께 봤던 예능 방송으로 굳이 다시 들어가서 댓글을 달죠. P, 딱 봐도 방송에서 웃는 거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아? 나만 그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해서 안 보게 되네. 이 상황에서 P에 관한 허위 스캔들이 하나라도 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떠신가요?
합리적인 척하는 겉포장지만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감정적인 선택들이라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A는 허세 때문에 꼴 보기 싫었던 P를 부도덕하고 가식적이며 이기적인 허세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법이지요. 거시적 시선으로 본다면 이러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 존재하는 양당이 한 문제를 가지고 깊게 논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국가에 유입된 전쟁 난민 수천 명에게 정부는 생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를 가지고 양당이 뜨겁게 논쟁 중이라고 보자고요. A정당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B정당은 해주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은 이 논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A정당 지지자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게는 평화적이고 따뜻한 정책을 펼치는 당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고요. B정당에게는 피도 눈물도 공감 능력도 결여된 막가파라는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B정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A정당을 따뜻함 추구하다 나라 팔아먹을 당이라고 평가할 것이고, B정당에게는 자국민을 중요시 여기고 국가를 부강하게 해줄 진취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현상을 동기화 추론의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양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부터 이미 상대편 정당을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있었기에 상대 정당에 대한 반대라는 입장에 강하게 반응했고, 그것을 합리화해 줄 만한 그럴듯한 논거를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이념과 신념에 따라 선택한 후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편파적인 매스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면, 거기에 선전선동이 탁월한 지도자까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장관 게벨스, 그는 히틀러와 함께 전 국민들을 세계대전에 몰아넣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교묘한 선동 정치 전략을 지니고 있었던 괴벨스, 그는 대체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했을까요? 괴벨스는 언론 장악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뱉은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로서 정부가 직접 연주해야만 한다. 그는 우선적으로 좌파 언론들과 유대계 언론사들을 모조리 폐쇄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통신사들을 독일 통신사 하나로 통합시켜버리고 관리했으며, 편집인법이라고 하는 언론법을 제정하여 신문 제작에 국가가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 감독할 수 있게끔 하였죠. 또한 신문에 등장하는 글과 그림의 목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박차를 가하고 불을 지르고 몰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독자들의 사고와 정서를 오로지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활기차고 공격적이면서도 단순하고 민중적인 스타일로 신문을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가짜뉴스 지지하기도 힘을 쏟았죠. 그는 여러 짜깁기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특유의 낙인 찍기로 거슬리는 상대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베를린 경찰청 차장 베르나이트 바이스를 유대인 공산주의자라고 낙인 찍은 다음 만화나 칼럼, 신문, 책을 이용해서 끈질기게 비방해 댐으로써 끝내 쥐기에서 쫓아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 역시 적극 활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932년 3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편지 봉투에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의 히틀러 연설 음반을 무려 5만 장이나 제작해서 뿌려댔고, 10분 분량의 히틀러 선전 영화를 만들어 전국의 극장이나 광장에서 상영하도록 주도했다고 합니다. 또 히틀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도시에서 연설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führer는, 지도자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의 뇌리에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새롭게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나치의 행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벨스의 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들을 완전 장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라디오를 손꼽았고, 국민 수신기라는 이름의 저가형 라디오를 제작해서 전 가정에 보급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는 나치가 선전하는 방송들이 온종일 흘러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 정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아졌죠. 이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부분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세계대전은 인간을 이롭게만 할 줄 알았던 과학기술들이 인간들을 자멸에 빠뜨렸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아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기만과 허위,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리 그리고 사고 과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정하는 노력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참 정보를 골라내고 이를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판단에 선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곧 치르게 될 2022년 대통령 선거, 그에 따라 맞닥뜨리게 될 무수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판단에